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3학기에 과학과 현대철학이라는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해봤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쓰던 언어들을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내가 말을 하고는 있지만 내 입으로 말을 하고는 있지만 내 언어가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일 거예요.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들은 대부분 이 사회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 말들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입으로 뱉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쓰고 훈련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기 언어를 만들어간다는 게 막 기괴한 은어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담고 있는 내포, 의미, 그 말이 어떤 식의 결들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자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음미하는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대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뭘까요? 언어는 뭘까요? 언어가 뭘까? 제가 언어는 뭐니? 눈을 내리까지 말고. 왜 언어를 해야 될까? 왜 여러분들한테 글을 그렇게 쓰라고 할까요? 막 외우라고 하고 막 글을 쓰라고 하고 읽고 외우고 쓰고 웬 놈의 글을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그죠? 왜? 저는 왜 철학을 하는데 언어를 지금 여러분의 거로 만들어야 되고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왜일까요? 언어가 뭐길래? 뭘까요? 생각. 좀 더 우리 식으로 제 식으로 당겨오면 언어라는 건 마음의 물질적인 층위가 언어인 것 같아요. 마음 비물질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물질적인 세계를 어떤 식으로 다루려면 물질화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마음을 고쳐먹겠어요. 어떻게 고쳐먹냐고. 얘가 라디오도 아니고 책상도 아닌데 어떻게 고치겠냐고. 이거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네들을 다룰 수 있는 건 다루는 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얘네가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은 어떤 것으로 물질화될까? 언어로 물질화된다는 거예요. 언어로 물질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 이 정도. 정말 여러 가지 요새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과학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용재는 이제 푸코 수업을 들으니까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 중에도 그게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제 암송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그게 익숙해지지 않고 왜냐면 저도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헬레니즘 로마 시대 여러분 세네카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로마 황제 이런 사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로 막 이런 사람들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헬레니즘의 철학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내가 스승으로 삼는 사람의 그 생각과 그 언어를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암기하는 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라고 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억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의 역할이 뭘까? 이걸 물어요. 세네카가 헬레니즘 시대에. 기억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되게 어려워. 그리고 곤란하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나를 구조하러 오는 어떤 스승의 목소리를 장비로 갖추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용재랑 막 싸웠어.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그때 우리가 막 도와줘요. 지금 여러분 뽀빠이 모르는 거야. 도와줘요 뽀빠이 이렇게 하듯이 도와줘요 공자님 이렇게 하면은 기억에서 공자님이 나와서 야 이런 연애 문제가 있니?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그게 기억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구조해줄 어떤 담론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나요? 우리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들레즈 가타리가 말하죠. 어마무지하게 그 얘기랑 무의식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기억에는 정말 더러운 작은 상처들로 가득하다고. 그 안에 누구라도 좋아요. 누구라도.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오바마를 너무 존경해. 그러면 그게 기억에 장착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뭐 장사가 안 돼. 그럴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누가 기억나면 좋을까? 뭐 마윈 이런 사람이 막 떠올라. 아니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그죠? 이게 기억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의 역할이기도 하죠. 마음의 역할이기도. 마음은 내 마음만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안에는 여러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 푸코를 그래서 제가 좀 할까 생각 중인데 여튼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토록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암송하라고 했는지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무기를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역할이에요. 철학의 역할.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하죠. 의사는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현 존재의 문제를 접근해 들어간다면 철학은 마음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여러분들 몸 막 헬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헬스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하고 하여튼 뭘 갖고 와요. 몸을 위해서. 화장도 하고. 근데 막말로 마음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에 대한 이것이 다 사라졌죠. 없어요. 없어. 어떻게 마음의 문제들로 접근해 들어가고 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꾸어 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이렇게 말하죠. 철학을 한다는 건 자기 욕망의 정원사가 돼가는 거라. 정원사 뭐예요? 정원사 내가 이쁘게 정원을 꾸미는 거잖아요. 싫은 잡초들 뽑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욕망을 조율해 갈 수 있는가 그 힘을 키우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어떻게 철학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느냐? 바로 언어를 가지고 가능하게 한다. 언어를 가지고. 그래서 과학이라는 말 하려다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정말 멋지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석가모니 붙여보면 너무 멋지게 산 것 같은 거야. 그게 뭐 올바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야 산다면 저 정도는 한번 살아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간단한 거야. 부처님의 신경회로를 가지면 돼. 우리 내가 할 거죠. 부처님의 신경회로를 가지면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신경회로를 가져요? 그 언어를 기억으로 가지면 돼. 부처님의 기억을 가지면 돼. 제가 누구야? 승희처럼 살고 싶다는 건 승희의 기억을 갖는다는 거잖아. 승희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그 언어를 가지면 돼요. 누가 됐든 좋으니까 그거를 찾아내세요. 그게 여러분의 멘토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힘이 된다고. 그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서 도와야 돼?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야 돼?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돈 주고 상담실 가야 되고 이런 데 떠돌고 여기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무엇이다 라고 제시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암송도 여러분의 몫이고 글쓰기도 여러분의 몫이고 그러니까 천공을 하는 동안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의 무기로 가져갈 낭송집 하나쯤은 가지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암송해서 구해줘요 이옥, 뭐 구해줘요 연암, 뭐 아무도 좋아요. 구해줘요 양명,
아니면 스피노자가 이번에 공부해보니까 마음이 좋았어. 구해줘요 스피노자. 그런 것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게 존재적으로 얼마나 든든한지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막하다고 느껴지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나오는지. 그 힘이 없고 그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면 돼. 든든한 백이에요. 건물주 부모? 그거 백이 아니야. 내 백은 공자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한 1000년 정도는 제가 그 철학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스케일이 이게 좀 청년이잖아. 좀 스케일이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청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진짜 그릇이 요거보다 작아. 근데 좀 무모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 무모함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진짜 큰 사업체를 하나 꾸리고 싶다. 좋아요. 저는. 내가 막 정치 권력을 갖고 싶다. 좋아요. 그 정도의 포부에서 느껴졌을 때 이게 우주의 정치 경제학을 한번 생각해 보라. 우주의 정치 경제. 이 세계에서 인류가 구석기 이후에 신석기부터 문자가 발달이 돼가지고 한 전후해가지고 얼마나 있었다고 한 6,000년 정도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6,000년 정도 더 됐겠죠. 1억 년 정도 됐다고 해보자고요. 이 중간에 그 인간을 가장 지금까지 제일 많이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CEO. 에? 땅? 그지. 당연히 땅이 그렇겠지. 아니, 인간 중에.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최고의 CEO는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이 사람들이 먹여 살린 사람이 전 인류의 최고로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 뭘 경영하고 싶다, 천하를 경영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정도의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자, CEO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잘 따져보라고요. 삼성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업으로는 만족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의 포부는 적어도 공자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정도의 CEO는 되겠다. 인싸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리고 되세요. 근데 인싸도 너무 좁아. 지금 막 요 몇 년 그 인싸 되려고 막 이래. 역사적 인싸들을 보시라고. 여러분들 10년만 지나도 기억 안 되는 연예인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 이런 사람은 앞으로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인싸일 거예요. 그럼 그 정도 포부를 가지고 내가 인싸와 CEO가 되겠다. 이게 청년의 포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포부가 필요한지, 청년의 품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여기서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아. 그냥 막 내 친구들 사이에서 SNS에서 뭐 인스타에서 막 이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꾸는 문제와 그렇게 해서 마음이 든든해지면 우주적 스케일에서 놀아라 좀. 역사적 스케일에서 좀 놀아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제가 불교 세미나도 하는데 요 전에 행설수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달라이라마나 이런 분들이 15세 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하를 통치해요. 15살에. 부처님 몇 살에 출가를 했는지 아세요? 29에 출가를 하시죠. 그리고 몇 살에 깨달아요? 35에 깨닫고, 그러고서는 천하의 진리를, 왜 여러분은 계속 얘기해야 돼? 여러분 지금 29 있나? 너 그러니까 늦었어. 빨리 시작해. 그게 그런 식의 진리와 우주적 스케일을 품을 수 있는 건 청년기밖에 없어요.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공자나 예수님도 그때 하신 거 아니에요. 30대 초. 이 청년의 체력이 아니면
못 들어요. 이 우주적인 진리의 세계와 이거에 접속하는 힘은 청년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암송도 그래. 여러분들은 외우려면 내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하루 이틀이면 되잖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거를 어디다 쓸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마무지한 베이스를 어디다가 쓰고 무엇을 품는 데 쓸지, 그게 그 생각들을 해가면서 과학과 철학의 세계도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볼 건 과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과학이란. 근데 과학이 뭐예요? 용재야, 과학이 뭐야? 학교 교육을 안 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네가 느끼는 과학. 느끼는 거. 재밌는 거? 오, 역시 학교를 안 다닌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다. 옆에 친구가 은샘? 아니다, 담비? 네, 담비는 과학. 과학이 뭔지요? 과학이 어떻게 느껴지는데도 상관없고, 과학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것도 상관없고, 뭐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상관없고. 과학은 약간 진입장벽이 높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학원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수학 선생을 했는데 수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근데 전교 꼴찌도 언어 영역이 제일 쉽다는 거야. 제목을 점수를 보면 그닥 높지 않아. 근데 진입장벽이 낮게 느껴지는 거지. 왜? 한글이잖아. 이게 진입장벽이 높다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철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과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언어가 익숙치 않은 게 진입장벽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언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러시아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뭐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해도 학교 교육이나 제도권 교육을 아무리 오래 못 받았다고 해도 제대로 부모한테 뭘 못 배웠다고 해도 언어를 다 습득해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문제예요. 낯선 문제. 그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언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어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세상 어려운 게 러시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진입해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럴 때 진입장벽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이거는 언어가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언어는 항상 진입장벽이 어려운 거로 느껴져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언어는 뭐의 길이랑 똑같아요? 마음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가닿는 것도 되게 진입장벽이 어렵게 느껴지죠. 진입장벽이 높다. 뭔가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다. 그쵸? 저 세상 텐션이다 이거는. 다른 언어. 중요해요. 그 다른 언어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애를 써서 계속 보려고 하고 하다 보면 약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도 아까 말했잖아요. 말 막 쓰니까 익숙하지. 가만히 펼쳐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펼쳐놓고 봐봐요. 되게 낯설어요. 내가 이런 말을? 이런 느낌. 근데 과학의 진입장벽이 높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과학이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느껴지고. 수학. 대체 F는 M에 이거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E는 MC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 중요한 문제. 그다음 이제 과학. 재밌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이론? 안 들려. 그냥 이론 같은 거 재밌어요. 이론? 어떤 기억에 남는 이론 있어?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 이 성찰해 봐야 되는 지점이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이게 언어가 제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들이랑 공부를 해보면. 근데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냐면 재밌어요. 왜 재밌어?
말을 못해요. 뭐냐면 자기 감정에 대한 서사가 없어요. 화나요. 그래 왜 화나? 와. 왜 무슨 일 있었어? 걔가 그래요.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욕해. 무슨 욕을 했는데 무슨 욕. 자기 감정에 서사가 없잖아요. 서사화 시키지를 못해요. 자기 감정.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막 뭉쳐 있어요. 이게 서사화가 되면 자기가 그거를 핸들링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서사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정이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쌓여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고 왜 이렇게 슬플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존재 조건이 왜 이렇게 울까? 자기 얘기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스스로의 감정의 언어가 너무 빈곤하다. 그걸 서사화시키는 힘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사건도 그걸 아셔야 돼요. 글이 되는 순간 내가 그거의 주인이 돼요. 제가 제거리하고 싸웠어. 싸웠는데 그 싸운 거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쫙 서사화를 시킬 수 있어. 그러면 이미 그 사건의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조절하면서 갈 수 있는지 스스로가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아 이제 제거리하고는 끝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아 제거리하고 다시 한번 싸워야 되겠다라든지 제거리를 옥상 올라와 좀 패줘야겠다든지 뭐든 나온다고. 근데 안 되는 거야. 이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 좋은 감정만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훈련을 하셔야 될 문제. 재밌다? 왜 재밌는데? 재밌는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제가 은세미를 만나서 재밌는 거라, 그쵸? 옆에 있는 담비를 만나서 재밌는 게 다르죠. 근데 이게 뭉쳐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쾌락으로 가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센 거를 계속 바라게 돼 있다. 그 재미있는 차이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화도 마찬가지야. 제거리한테 화를 낸 거랑 제가 용재한테 화를 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다 하나로 뭉쳐지면 화가 이만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중력이 어마무지해질 테니까 그게 막 나를 좌지우지하겠죠. 계속 안에서 알 수 없는 분노들이 올라오겠죠. 얼마나 이 여러분들이 철학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하는지 이런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지금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과 고민이 많다는 거로 안 돼요. 물질적으로 언어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물질적으로 그걸 서사화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잡혀 먹어요. 멈추질 않는다고. 이게 그러면 이게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 생각의 길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게 이해가 돼. 예, 너무 많은 정보들은 오고 그 정보를 스스로가 이야기화시킬 수 없고 소화시킬 능력은 없으니까 그걸 하려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목적을 두세요. 아, 정답을 맞추겠다. 어떻게 맞춰요? 한 번씩 듣고 어떻게 맞춰? 근데 그런 걸 핑계 삼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물질화된 마음인 언어를 훈련하고 언어를 성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생각하세요. 재밌다. 뭐가 재밌는 거야? 이거는 내가 오늘 수업을 여기서 들은 것과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과학에 대한 재미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 언어의 결을 자꾸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가는 거. 이렇게 거칠어요 지금 다. 어쨌든 재밌다. 이론이 재밌다. 그럼 이제 감정으로 이렇게 지금 어쨌든 재밌다는 감정은 뭐 슬프다는 감정보다는 나은데. 그 다음 하늘이는 어때? 저요? 응. 갑자기 이걸로 올 줄 알았어. 저는 과학이라는 게 어떤 세상을 탐구하는 거, 세상을 탐구하는 과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는. 네. 계속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설명하고 싶어하고 뭐 선생님 말씀대로 언어화시키려고 하는 거. 세상을 탐구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죠? 인간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모든 게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우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예를 들면 마음을 탐구한다. 이것도 과학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마음은 이제 뭐 뇌과학적으로 연결된 뇌과학적으로 물질적 세계에서 그렇죠. 네. 물질적 세계.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제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더 이제 있기는 하겠지만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어떤 정답과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작동하는 게 뭐냐면 수학이라는 거예요. 수학. 그러니까 수학은 보편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누구나 2라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 언어라고 하는 것. 수학이 보편 언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객관화시켜서 누구든 동의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래서 아주 핵심적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보편 언어를 무기로 갖고 있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지금 하늘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뇌과학이나 이런 거로 다룬다고 해도 이게 수학적 접근이 돼야 되겠죠. 이게 그냥 예를 들어 불교식의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독교적인 접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접근을 하면 그건 과학이다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이 수학이라고 하는 보편 언어가 들러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과학.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학을 자신의 언어로 갖고 있는 이 세상을 탐구하는 영역, 수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는 이 방법으로서의 사이언스는 굉장히 근대적인 산물이에요. 근대적인.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라는 말로 정식화가 되려면 19세기가 돼야 되고 이런 말들이 17세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뉴턴, 과학의 아버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뉴턴은 자기를 과학자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 나는 자연 철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사이언스, 수학이라는 언어를 자기의 형식으로 갖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17, 18세기를 거치면서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알매 형식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 그럼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나? 그러면 피지카라고 불렀어요. 피지카. 자연학. 이렇게 불렀어요. 자연학. 그러니까 오늘 요 말이 이제 피직스 해서 물리학이라는 말로 쓰일 때 쓰이는 그 말이 자연학인데 자연학에서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으로 넘어올 때 이 핵심적인 그 변형을 이루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수학이 있어요. 수학이라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학을 할 때는 수학이라는 언어가 중요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이 마치 모든 세상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는 언어가 된 것은 자연학으로부터 어떤 변형이 거쳐져야 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결론적으로. 결론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수학을 통해서 보던 세상과 수학 없이 보던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세상을 탐구하는 건데 똑같이. 근데 그냥 세상을 탐구할 때 수학의 언어를 가지고 탐구하는 방식과 수학의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탐구하는 방식은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어. 다르다고. 근데 너무 이거는 오늘 마지막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조금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의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세상을 보고 자연학은 이렇게 탐구하고 과학은 이렇게 탐구하고가 아니라 자연학이 보던 세상과 이쪽에서 과학이 보는 세상은 세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과학이 말하는 이 정답은 과학은 자신들이 이 세계에 대한 어쨌든 실패를 할지도 모르지만 정답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정답이 19세기 이후에만 통용되는 정답이라면 정답이라 할 수 있을까? 대체 뭘까? 이거 되게 재밌는 거죠. 자, 진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리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하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언스가 보는 세상과 피지컬한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면, 그래서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르다면 우리가 세상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바로 이 수학을 중심에 두고 이 전후에 일어났던 이 변화의 지점을 같이 좀 들여다보자. 이걸 통해서 세상을 탐구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게 다음 주 물리학까지 우리가 같이 볼 일이에요. 세상을 탐구한다는 게 뭘까?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 기억해 둔 게 그냥 정보적인 건데, 이거 피지카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수학이라는 분야를 과학의 어떤 진리의 핵심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죠? 요 사람과 얽힌 이제 이야기도 잠깐 할 텐데 요렇게 됩니다. 전체 구도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피지카의 세계로 가보자고요. 피지카. 그럼 이게 서양 과학, 이제 사이언스는 이제 서양 과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양 과학에서 이제 자기들의 기원 같은 거를 이렇게 따져 보겠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누구를 꼽을 것 같아요? 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리스로 가겠죠. 서양이니까. 서양 과학이니까. 그러면 저 앞에 이제 피지카, 자연학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리스의 자연학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이 처음에 주로 두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제 뭐 탈레스 들어봤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수학 공부할 때도 집합만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 이 정도 오면 철학 공부하려면 이제 앞에 딱 펼치면 철학사, 서양 철학사 1번 탈레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막 이러면서 탈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탈레스. 왜 탈레스를 보통 이 자연학의 과학의 기원에 둘까요? 탈레스가 만물을 뭐라고 뒀어요? 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나 이런 거를 개입시킨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죠. 물이라고? 세상이 다 물이라고? 이런 거를 지금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가, 사고가 어떤 이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가인데, 모든 것이 신들의 장난에 의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신들의 장난에 의해서 펼쳐진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저 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야. 이거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이죠. 여러분들이 생각의 길을 바꾼다는 게 어떤 건지, 피직스에서 사이언스로 가는 것도 생각의 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지구의 궤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고 궤도가 원일까요? 타원일까요? 타원이에요. 타원. 타원이에요. 타원인데 약간 찌그러진 타원인데, 이렇게 찌그러지진 않았고 약간 찌그러진 타원인데,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타원을 찾아낸 건데, 케플러의 스승이 지구의 궤도에 관한 그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구의 궤도를 그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쌓인 이유이기도 한데 도저히 이게 궤도가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왔냐면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궤도가 뭐일 거라고? 원일 거라고.
저거를 찌그러뜨리는데 10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저걸 요만큼 찌그러뜨리는데. 근데 사람들은 계속 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틀렸다고 믿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들의 세계에서 겨우 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 하나를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생각의 길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소쩍생 그렇게 울었어야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통 이제 탈레스로 얘기를 하는데 탈레스라는 사람이 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는 다르게 보는구나 라는 거를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 때문에 탈레스가 1등이 된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플라톤은 많이 들어봤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플라톤 아카데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철학, 서양 철학의 원류를 따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플라톤을 많이 써요. 그런데 과학, 이 사이언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앞에 주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놓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자체가 이게 아버지도 의사였고 이런 자연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은 뭐냐면 변화였어요. 변화. 운동. 그러니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되고 운동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안 변하지? 영원 불면한 건 뭐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플라톤이었어요. 근데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자기 스승과는 다른 관심을 가졌어요. 그 관심이 뭐냐면 세상은 왜 이렇게 운동하지? 그러니까 과학을 한다는 건 이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운동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자기의 주요 사유로 삼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거예요. 세상은 왜 이렇게 운동하지?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은 왜 운동하지? 얘들 왜 운동해? 세상 왜 계속 운동하지?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질문의 전제가 뭘까요?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봐야지. 우린 저거 막 대답하느라고 바쁘죠. 왜 운동하지? 막 이 생각하잖아요. 철학을 한다는 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유의 전제를 탐색하는 거예요. 탐색해 봐야죠. 누가 저런 질문을 하는가? 누가 저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전제가 있으면 저런 질문이 나올까? 태양이 뜨고 지고 이런 거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게 나오겠지. 당연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한 거잖아. 그치? 그게 이상한 거지. 세상이 왜 운동하지? 이거 세상이 왜 운동하지? 어떤 전제가 있으면 질문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그죠? 그 전제가 있어야 돼.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어야 운동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갈릴레오 아까 말했던 세상이 다 운동한 거야.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원래 세상은 다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갈릴레오는 뭘 질문했겠어요? 이렇게 다 운동하고 있는데 왜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달라지는 거라고. 갈릴레오는 다른 질문을 해요. 다른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다른 전제 위에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이 전제를 탐색해 봐야 돼요. 자, 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상처받았어. 받은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는 건 저 상처는 어떤 전제 위에서 상처가 되지? 그죠? 그 전제가 있어야 그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과학부터 이어지는 철학의 문제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궁금했어요. 세상이 왜 운동하지?
귀말에 밑에 깔린 전제는 뭐예요? 안 운동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스승의 뜻을 왜 이어받았는지 알겠죠? 스승도 영원불멸한 걸 찾았잖아. 원래 세상은 영원불멸해야 돼. 운동하지 말아야 돼. 움직임이 없어야 돼. 변화하지 말아야 돼. 영원해야 돼. 이런 세계가 좋은 세상이고 이런 게 잘된 이 사물의 모습인데 얘네들이 계속 운동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걸 탐색하는 거예요. 왜? 왜를 묻는 거예요. 왜? 이 질문. 왜? 네. 자, 이 왜를 탐색하면 이제 뭐를 찾는 거예요? 운동의 원인을 찾겠죠. 그죠? 운동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잡은 4가지의 원인이에요. 사물에 대한. 이 존재가 하는 사물의 4가지 원인인데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4가지 원인. 사물을 이루는 4가지 원인.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강의 안에 다 있어요. 그냥 설명 들으면 돼요. 사물을 이루는 4가지 원인. 그럼 이제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책상을 이루는 이 책상이 이렇게 책상으로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거를 진료인이라고 불러요. 진료인. 진료가 필요하다. 진료를 원인으로 삼는다. 또 책상.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책상. 또 뭐가 있어야 될까? 만드는 힘. 누군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힘이 어떻게 뭐 기계가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그죠? 그걸 작용인이라고 불러요. 자, 2가지 더 남았네. 붙여야 그런 게 이제 작용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거를 책상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용도에 맞춘 요런 모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책상이 책상이려면 책상다운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형상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상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이런 디자인으로 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모습을 이렇게 갖춰야지. 모습, 재료, 만드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단순하죠? 우리도 철학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이렇게 간명하게 표현하면 돼. 근데 우리는 간명하지 않아. 그거 있잖아. 그거 알면서 이게 철학자와 우리를 가르는 차이예요. 우리는 언어가 없어요. 그거 거시기밖에 없는 거고 이들은 자기 언어를 갖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마지막 하나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뭘까요?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거랑 관련된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와 우리의 차이예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목적인이라고 불러요. 목적인. 그러니까 괜히 책상을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렇게 해서 어디에다가 써먹으려고 요런 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작을 할 때 내가 책상을 제작하던 나무를 제작하던 아니면 뭐 강물을 만들던 그걸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은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먼저 가지고서는 이걸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그림, 어떤 최종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용도든 뭐든 이런 걸 목적인이라고 불렀어요. 4가지.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목적인이 되게 희한한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책상을 만들 거예요. 맨 처음부터 책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나무를 베러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거기에 얘가 있진 않죠. 그렇지 않나요? 얘가 있진 않아요. 얘는 지금 없죠. 얘는 지금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뭐만 있어요? 나무만 있죠. 현실적으로는 쟤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모양이 바뀌어서 얘가 되겠네? 이해가 되죠? 그죠? 아직 책상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 모양을 품고 있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내가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책상을 만들 거예요. 이 안에는 얘는 지금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실의 모습은 책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이걸로
될 수 있다는 건 이 안에 얘를 품고 있겠죠. 품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걔를 깎아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솜 앞에 가가지고 나무가 될 거라는 형상을 보진 않잖아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그러면 얘 안에는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미래에 현실화될 책상의 형상을 품고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잠재적으로 가능적으로 라고 말해도 되고요. 가능적으로 나무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는 처음부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다가 이게 미래에 되면 이런 형상으로 드러날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를 드러내요? 어떤 것 때문에? 목적인이 이걸 드러내죠. 아직은 보지 않지만 그냥 나무들을 갖다 저기에 책상 하나가 나오게끔 누구?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목적이. 그래서 이 현실태를 실제로 이 현실적인 형상으로 이끌어내는 것, 현실적 형상으로 이끌어내는 힘, 이 아직 가능적인 거지만 이 가능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이끌어내는 이 힘을 목적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목적인이라고 불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조금 더 좀 살아있는 예를 들어보자고요. 씨앗이 있어요. 도토리가 있어요. 도토리가. 네, 도토리가 상수리 나무가 됐어요. 상수리 나무가. 그러면 씨앗은 지금 아직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치만 이 안에는 뭐를 품고 있어요? 나무의 형상을 품고 있죠. 그러면 이 씨앗을 자신이 갖고 있는 형상, 이 형상이 본질적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형상을 현실로 드러내주게 하는 자기 안에 있는 형상인을 드러나게 해주는 이 힘이 목적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심플하죠? 자, 이제 생각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자, 저 목적인의 문제가 뭘까요? 저렇게 생각할 때 세상을 저렇게 바라봐요. 얘는 아직 형상인이 있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해. 그런데 목적인에 의해서 이제 얘가 막 끄집어내져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막 걔를 다듬어서 이걸로 만들어가는 과정. 씨앗이 막 땅속에서 분투해가지고 도토리가 상수리 나무가 되는 과정. 그거를 막 끄집어내줘. 상수리 나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뭐가 문제일까요? 네? 멈춰서? 어디서 멈춰서? 목적인에서? 네. 아, 목적인에서 멈춰서? 아니 근데 아까 그랬잖아.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뭐가 좋은 거야? 멈추는 게 좋은 거잖아. 그치?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선 일단 딱 멈출 수 있어야 거기에서 뭔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은 거거든. 멈출 수 있다. 그것도 문제 제기가 되겠죠. 그건 처음에 했던 거고 목적인 자체만 놓고 보면 중간에 달라지면 중간에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 형상대로 되지 않으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지. 그러면 저 수많은 도토리들 중에 다람쥐 밥이 되는 도토리는 목적인이 제대로 안 된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어떤 것이 자기 안에 그렇게 돼야만 하는 형상을 품고 있다는 건 그 형상 외적인 것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의미하죠. 어떤 씨앗이 그 꽃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면 얘가 꽃이 되는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씨앗과 이 생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런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 것들은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저희 때는 그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외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초등학교 애들 그걸 외우고 있는 거야.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게. 근데 그게 진짜 그래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역사적 사명을. 그래서 역사적 사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다들 꿈을 말해라 그러면 뭐는 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세계 몇 위로 만들겠어요.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다. 이게. 자, 목적론은 맨 처음에 이 씨앗은 이 형상, 자기 안에 품은 이 형상을 위에 태어난 거예요. 이 씨앗은. 그러면 이 목적, 이 위해라는 거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이것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뭘까? 약간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나무가 되기 위해 태어났잖아. 그럼 이 중간에 거치는 과정들의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최종만 의미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미완이야. 이건 아직 미숙하고 덜 떨어지고 불완전한 거죠. 여기만이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다른 것들의 이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것들이 무가치해지고, 두 번째는 과정이 무가치해져요. 아직 뭘 모르는 애들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그리고 항상 무엇만이, 최종적 결론만이. 여기에 못 간 애들은 다 뭐예요? 다 루저지. 루저 도토리들이에요.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세요. 상수리 나무가 수명이 한 100년 정도 간대요. 그러면 자기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100년의 씨앗이 한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매해 도토리를 키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뭘까? 상수리 나무의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다람쥐 밥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왜 그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하고 있어? 100년에 효율성을 따져보세요. 우리 좋아하잖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들이. 이거는 지극히 어떤 사고방식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연은 굉장히 효율적인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낭비의 시스템이에요. 낭비. 되게 식물들 보면 더 그렇죠. 꽃, 왜 굳이 꽃을 피워 그냥. 너무 아니 그래서 막 뭐 벌을 꼬시기 위해서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꿀만 줘 그러면. 그리고 바람 이용하면 되잖아. 바람 이용하면 되잖아. 제가 어제 다큐를 종종 보는데 어제 봤던 재밌는 다큐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그 다큐 보세요. 그 다큐가 뭐냐면 요새 하는 것 같더라고. 특집 다큐인데 KBS인데 7개의 대륙 하나의 지구라는 건데, 거기 이제 어제 제가 그 지방 강의 갔다가 오후에 와가지고 텔레비를 늦게 봤는데 몇 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가 남미 편이었어요. 근데 남미의 강인데 강인지 호수인지 엄청 맑아. 그러니까 막 밑에서 그 석회수를 약간 필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물을 다 그 오염된 애들을 걸러줘서 밑에서부터 막 그 맑은 물들이 올라오는 그런 깨끗한 호수 같은 데인데, 거기에 물고기가 하나가 살아요. 떼로 같이 사는데 이름이 피라후타나인가 이래. 그래서 이름이 심상치 않다. 피라냐 이런 건가? 막 이렇게 남미고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데 이제 막 그 피라후타나가 이제 그 호수 같은데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걸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호수 위로 이렇게. 거기에 원숭이들이 있는데 원숭이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물이 맑으니까 밖이 보여 애들이.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 순간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이름이 심상치 않아. 원숭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잡아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서 봤더니 원숭이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숭이가 그 호수에 이렇게 그 드리워진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가 떨어지잖아. 그거 주워 먹으려고. 그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속에 사는데 먹이가 물 밖에 있어. 물 밖에. 야, 내가 그래서 운명 존재적 비극이 저거보다 심할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이 삶의 터전은 물속인데 먹어야 사는데 그리고 근데 먹을 거는 저 밖에 있어. 그래서 원숭이들을 진짜 떼거지로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멘트가 너무 웃겼어. 다행히 원숭이는 깨끗하게 먹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먹으면서 계속 흘려 애가. 그걸 먹는 거야 걔네들이. 그런데 이제 원숭이가 안 떨어뜨려주면 너무 배가 고프잖아. 어쩔 수 없어. 진짜 목숨을 건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부터. 그 열매 딸라고. 물고기가 열매를 먹어요. 열매. 그 빨간 열매 같은 거를 원숭이들 과일 먹듯이. 과일 먹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잖아.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얘기가 나오질 않는데 물이 그렇게 깨끗한 게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응. 그 보니까 해초 이런 게 안 보여. 해초라고 말해야 되나? 그 민물 밑에 사는 뭐 이렇게 그런 식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 거기에 또 플랑크톤이 살고 뭐가 살잖아요. 너무 깨끗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궁여지책. 그러니까 맨 처음 진화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였겠죠. 어쩌다가 그 민물에 그 물고기 하나가 들어왔든지 하여튼 왔는데 나머지 아마 다 죽었을 거야. 그런데 원숭이가 지나다니면서 떨어뜨린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남은 물고기들이 그렇게 떼거지가 된 거야. 와, 이런 공생이 있나? 너무 놀라운 공생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생명은 살아가. 그래서 와, 저런 식의 공생이 가능하구나. 원숭이가 떨어뜨리는 열매를 먹고 사는 물고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물고기 이름 다시 알려주세요. 피라후타난가 이랬어. 하여튼 저기 그 다큐를 봐요. 어제 했던 거야.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도토리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호두 같은 열매를 맺는 애가 있는데 이 껍질을 되게 커요. 요만했던 것 같아. 좀 큰데 우리가 아는 도토리 크기는 아니야. 호두 크기도 아니고 좀 큰데 얘를 유일하게 깔 수 있는 설치류가 있어요. 다람쥐 같은 애가 있다고. 다람쥐도 설치류잖아. 이 껍질을 깔 수 있는 유일한 다람쥐 같은 애가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다람쥐가 그걸 먹으면 약간 배부를 정도의 양이 있는 거야. 안에 열매가, 호두가. 그러면 다람쥐가 어떻게 하겠어? 그걸 주머니에다가 여기다 넣고 그거를 이제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제 그걸 저장하잖아요. 근데 다람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까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다 심어준 거야, 다람쥐가.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만큼의 씨앗을 심기 위해 다람쥐 밥을 이만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씨앗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그렇게 두꺼운 껍질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공생의 원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목적론적인 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들어맞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목적론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어떤 사유의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여주는 두 가지 사유의 전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정상이다? 정지해 있는 게, 멈춰 있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그가 목적론으로 세상을 봤을 때 그는 이 목적에 맞지 않는 가치들과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있던 과정들을 어떻게 생각한 거다? 의미 없다고 생각한 거다. 이게 목적론이 갖고 있는 사유의 효과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목적론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그냥 의미 없이 막 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세상은 왜 움직여? 왜 움직여? 학교에서 이런 걸 막 배워요. 세상은 왜 움직여? 왜 움직여?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요거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배운다? 이 전제도 같이 배워요. 이게 어떤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생각은 이것만 끌고 오는 게 아니야. 그 전제들, 그것을 둘러싼 효과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와요. 그래서 들레즈는 모든 개념은 작동한다고 얘기해요. 기계 같은 거라고. 기계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배운다는 건 그냥 어떤 지식 정보 하나를
갖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작동 기계 하나를 머리에다가 심고 있는 거예요. 목적론이라고 하는 걸로 세계를 보는 법을 계속 배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배웠지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것은 다 가치 없어. 난 뭘 위해 태어난 거야? 이런 걸 자꾸 묻죠. 뭘 위해 태어나요?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거지.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과정은 의미 없는 거야. 어떻게 빨리 결론에 가지? 이것까지 같이 꾸러미로 배운다는 거야. 꾸러미예요. 개념은 언제나 꾸러미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요 두 가지 생각, 요 생각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5분 쉬었다가 2교시 할게요.